안녕하세요. 제 101회 전국 체육대회 기념 제5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스포츠 사회학과 분과에서 발표를 맡은 김윤진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고요. 2015년부터는 스포츠 교육학 및 코칭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이 어떻게 역사적, 사회 문화적, 제도적 환경 속에서 발달해 오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현장의 개인들은 그런 환경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학적 스포츠 코칭의 연구에 오늘 6가지 주요 주제와 이론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스포츠 코칭의 학문화 과정과 대표적인 3가지 연구 접근법, 즉 행동주의적, 인지심리학적, 그리고 페다고지 및 사회학적 접근과 각 접근법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봅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해외에서 스포츠 코칭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학적 질문들을 6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각각의 핵심 논의와 대표적인 이론적 접근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요구되고 실천 가능한 사회학적 스포츠 코칭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포츠 코칭의 학문적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코칭은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코칭을 정의하면 스포츠, 신체 활동 혹은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또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칭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스포츠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 틀에서 발견되는 어떤 집약적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핵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넘어 코칭은 사람 대 사람의 특정한 상징적 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주는 사회적 세팅이기도 하고요. 스포츠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의 사회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적 맥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한 기술과 지식이 타인에게 혹은 다른 정서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식의 전이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국가 혹은 정부의 스포츠 관련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스포츠와 관련된 그리고 더 넓게는 어떤 사회의 메커니즘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회적 맥락이 코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포츠 코칭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실 2000년 이후 시작된 페다고지 및 사회학적 접근에 의해서 코칭을 이해하는 렌즈의 다양성을 채택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심리학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스포츠 코칭을 이해하고 연구해오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관점은 주로 행동주의적, 인지심리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섹션에서는 스포츠 코칭의 학문적 발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행동주의적, 인지심리학적, 그리고 2000년 이후의 페다고지 및 사회학적 관점, 이 3가지 접근법의 주요 연구 관심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동주의적 접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스포츠 코칭이 학문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된 시점이 1970년대 중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느 다른 학문의 발달 과정과 유사하듯이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많은 사회 현상을 보고 이해했었는데요. 스포츠 코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주로 코칭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칭찬이나 피드백, 질문 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 등과 같은 관찰 가능한 코칭 행동의 양적인 측정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개개인 코치들의 특징을 발견하고 또 효과적인 코칭 기준과 어떤 표준화된 코칭 행동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치들이 언제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였죠. 이 시기에 코칭은 주로 하이 퍼포먼스 수준의 선수들,
즉 한국 스포츠 맥락에서 보면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지도하는 코칭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경기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주의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의 방법론을 채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자 코칭 연구 분야에서 개인 코치들의 지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인지심리학적 접근의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주 연구 주제는 코칭 지식의 유형이었는데요. 주로 의사결정 과정, 목표 지향적 코칭 행동, 코칭 지식의 자원 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엘리트 스포츠 단체 종목 코치들을 관찰하면서 훈련이나 경기 상황과 같은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코치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그 배경에는 코치들의 어떤 지식이 바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기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코치들이 습득해야 하는 지식과 판단력과 관련한 측면에서 코치 교육과 코치 육성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장점이 있었긴 했지만, 반면 실제 코치 교육에서 배운 지식이 현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혹은 그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면은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코칭 페다고지를 담당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코칭 연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다고지 그리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코칭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부 캐나다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스포츠 코칭 연구들의 지나친 실증주의적 관점, 환원주의적 논리, 성공지향적 존재론 등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념화된 코칭의 정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코칭 교육 측면에서의 굉장히 획일적이고 단순한 정보의 주입식 교육과정 등에 대한 좀 신랄한 비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선 코칭에서의 맥락성, 복잡성, 권력관계, 상호작용, 정체성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코칭을 기존 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온 어떤 경기력 향상을 위한 행위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코칭을 사회적 현상과 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면서 코칭에 관여하는 개인들 간에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접근을 택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스포츠 코칭을 연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코치들의 실제 삶의 경험과 주관성에 대한 의미의 해석 등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코칭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코칭을 둘러싼 구조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푸코, 브루디에 그리고 고프만의 사회학적 개념들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코칭 연구의 학문적 발달 과정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주요 접근은 사실 최근에 와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지배적이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 현재 코칭 연구를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접근들, 즉 행동주의적, 인지심리학적, 그리고 페다고지 및 사회학적 연구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스포츠 코칭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코칭 연구 종합 서적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출판된 코칭 종합 서적은 이러한 스포츠 코칭의 여러 가지 접근법을 두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코칭과 관련한 여러 학술 저널들도 스포츠 코칭 연구의 현재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 앤 코칭 저널과 인터내셔널 스포츠 코칭 저널에서는 주로 심리학적 혹은 양적 연구 방법론을 택한 코칭 연구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널, 즉 스포츠 에듀케이션 앤 소사이티, 그리고 인터내셔널 리뷰 포 더 소시올로지 오브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코칭 리뷰 저널에서는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 페다고지 및 사회학적 코칭 연구가 최근
다양한 주제로 굉장히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는 특히 사회학적 관점 그리고 사회학적 개념 틀을 채택한 코칭 연구들의 주요 주제와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두 번째 섹션인 지금부터는 2000년 이후 영어로 출판된 스포츠 코칭 문헌들을 바탕으로 코칭 연구의 사회학적 접근의 주요 논제를 6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회학적 관점을 채택한 스포츠 코칭 연구들은 스포츠 코칭을 개인, 공동체, 사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며 논의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6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코칭의 전문화, 코치 교육, 코치 육성, 코칭 행동 및 정체성, 젠더와 페미니즘, 다양성과 포용성. 이 6가지 주제에서 각각의 핵심 논의와 그 배경, 그리고 이론적 접근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코칭의 전문화입니다. 이 연구들의 핵심 논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논의가 등장한 사회, 문화, 정치적 배경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서구 나라들, 예를 들면 영국, 호주, 그리고 최근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포츠 암스 레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올림픽에서의 메달 경쟁 체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전반적인 스포츠 환경과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가 코칭 전문화 현상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서구 사회에서의 스포츠 코칭은 주로 시민사회 발달에 기반을 둔 발런티어 코칭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칭이 한국의 경우처럼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 고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사업으로서 스포츠를 지도하는 즉 특정한 노동력을 사회에 제공하는 하나의 직업군이라기보단 서구에서 코칭은 전통적으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에 목표를 두고서 엘리트 스포츠를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코칭 방법이 중요시 되기 시작했고요.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경기단체 수준에서 여러 가지 코치 교육이나 자격 제도들도 함께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기존의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코칭 영역이 점차 직업화되기 시작했고요. 풀타임으로 일하는 코치의 숫자들도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 정치적 과정에서 등장한 규격화된 코칭 교육 과정, 그리고 자격제도 등과 같은 전반적인 변화 과정을 서구 사회에서 코칭의 전문화라고 학자들이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코치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또 보다 더 발전된 코칭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를 환영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사회학적 관점을 채택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비판적인 측면에 대해서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학자는 이러한 코칭 전문화는 아래에서부터의 자발적인 변화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의한 수동적인 변화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보편화된 코칭 교육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제시했고요. 또 테일러와 게럿이라는 학자는 푸코의 관점을 빌려와서 어떻게 영국에서의 코칭 전문화 과정이 영국 사회에서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와 맞물려 탑다운 방식으로 전개됐는지를 역사적,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칭 전문화 과정을 얘기하면서 제가 코치 교육에 대한 언급도 지금 자주 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사회학적 코칭 연구 주제는 바로 코치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칭 전문화 과정에서 수많은 코치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났고요. 이런 분위기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코칭 학위 과정도 굉장히 많이 신설됐습니다. 코치 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이러한 제도화되고 표준화된 코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던지는 주요 연구 질문은
어떻게 코치 교육 프로그램이 탑다운식 정책과 스포츠 기관의 권력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코치들에게 특정 지식과 코칭 방법을 전달 혹은 주입시키는지, 그리고 현장의 코치들은 이러한 교육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특히 코치 교육이 잘 정비됐다고 보여지는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최근 2, 3년간 코치 디벨로퍼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치 디벨로퍼라고 하면 코치 교육 과정에서 지식 전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 혹은 경력 코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의 주요 논의는 코치 교육자의 사회화 과정 또는 교육적 역할인데요. 특히 지식의 재생산 측면에 대한 최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코치 교육과 관련한 두 가지 주요 논의는 주로 부르디에나 푸코의 개념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학자인 데이비드 피고트는 코칭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교육 과정과 함께 탑다운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 코칭 교육의 일방적인 진행 방식을 좀 비판하고 이에 대한 현장 코치들의 저항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크리스 쿠션은 영국 내 코치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리플렉션, 즉 코칭 교육 과정 중에 필수 요소라고 지금 유행처럼 퍼져버린 이 리플렉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단순하게 반복적인 기술적 행위로만 행해지고 있는지를 푸코의 담론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코칭 연구에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코치 육성과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코치 육성과 관련한 주제는 사실 심리학적 관점을 채택한 코칭 연구에서 자주 다루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심리학적 접근의 코칭 연구들은 코칭 커리어 발달 단계를 다소 선형적이고 단순화된 모델만을 제시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들의 탈맥락성을 비판하면서 코칭 커리어 발달 혹은 코치들의 커리어 전환 과정을 사회학적 렌즈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차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코치들의 과거 선수 경험, 코치 교육 및 자격 제도, 그리고 코치 고용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 간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왜? 라는 질문과 함께 사회학적 개념틀로 분석하는데요. 주로 부르디의 개념, 특히 자본을 이론적 틀로 적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알렉산더 블랙햇의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와 럭비 클럽에서의 코치 채용 과정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원래 코치로 고용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코치 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많은 클럽에서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자기네 클럽 출신 선수가 은퇴하며 바로 자기네 클럽 코치로 고용하는 과정을 포착하고 이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렇게 패스트 트랙에 승차할 수 있는 코치들의 과거 선수 경력을 부르디에의 자본 개념으로 바라봤고요. 이러한 자본을 가진 선수 출신들이 비엘리트 선수 출신 혹은 다른 클럽 출신의 선수보다 코치 채용에 있어서 유리한 자본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연구 관심은 최근 호주 학자인 제리 맥마헌의 연구에서도 다시 언급이 됐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정식 교육 과정이나 자격증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코치가 선수에서 코치로 커리어 전환을 했을 때 과거 자신들이 배웠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할 확률이 높고 이는 선수들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정식 코치 자격 제도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지금 보시는 화면의 논문은 제 연구인데요. 오늘날 한국 코치들의 과거 선수 시절에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현재의 코치 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로 이어지는지, 즉 코치들의 커리어 전환 과정을 고프만의 토탈 인스티튜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사회학적 코칭 연구의 주제는 코칭의 미시적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코칭 행동이나 코치들의 정체성을 연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초반에 제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코치 교육을 담당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기존 코칭 연구와 교육 과정에서의 탈맥락성을 지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은 현장에서 코치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실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학자들은 점차 코치 선수의 상호작용과 코칭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치들이 자신의 코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혹은 선수와 코치 사이에 어떠한 미시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치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도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의 미시적 관점에 맞춰서 주로 미시 사회학자인 고프만의 개념을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요. 가끔 브루디의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2002년에 출판된 포트렉의 연구에서는 고프만의 연극적 접근을 이용해서 축구 코치가 자신의 코칭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수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코칭 행동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상하는지에서 논의했고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연구는 2014년에 출판된 쿠션과 존스의 연구인데요. 영국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좀 다소 권위적인 코칭 행동들이 어떻게 지속되고 유지되는지를 브루디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치들은 유소년 코치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핵심 인물일 뿐만 아니라 선수들 자신들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코치들의 지도 방식에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권위적인 스타일의 코칭 방법은 암묵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반복되어 지속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예로 고프만의 스티그마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최근에 출판된 제 논문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2000년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스포츠 개혁 운동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코치들은 타인들과 매끄럽지 못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를 분석한 결과 코치들은 사회적으로 낙인화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스포츠 코칭 연구의 5번째 주제로 페미니즘과 젠더 이슈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페미니즘과 젠더 이슈와 관련한 스포츠 코칭 연구는 다른 영역보다도 그 양적, 질적 측면에서 특히 최근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논의는 여성 코치들이 현장에서 겪는 성차별 경험이나 감정, 그리고 과소대표되는 여성 코칭 포지션, 그리고 기존 남성 중심적 스포츠 구조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젠더 담론, 이데올로기, 편견, 차별 등입니다. 이 분야의 스포츠 코칭 연구들은 페미니즘 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푸코, 브루디에, 그리고 고프만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회학적 개념과 접근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아마 린 노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두 연구 모두 린 노만의 연구인데요. 스포츠 코칭 내에 작동하고 있는 남성성 헤게모니로 인해서 여성 코치들이 코칭 분야에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여성 코치들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에 출판된 슐레징거와 웨이겔트 슐레징거의 연구는 축구 코치 교육 세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안에서 코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매니저, 코치 교육 강사, 그리고 교육을 수강하는 코치들까지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여성 혐오 혹은 여성 차별적 고정관념을 밝혀냅니다. 즉 여성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까탈스럽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약한, 그래서 어떤 팀의 헤드 코치가 되기에 혹은 리더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인터뷰를 통해 캐치를 해내고요. 이런 축구 세팅 내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많은 예비 여성 코치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는 포용성과 다양성입니다. 아직까지 양적으로 아주 활발히 진행된 분야는 아니지만 주요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최근 몇 년 사이 주목받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주요 논의 포인트는 코칭 스태프 구성에서의 인종차별 이슈가 있고요. 또 코칭에서 코칭을 받는 대상의 다양성, 즉 장애, 여성, 성소수자, 인종, 종교 등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학자인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코칭에서의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타운샌드라는 학자는 코칭에서의 장애라는 주제로 연구를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코칭에서의 6가지 사회학적 연구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학적 스포츠 코칭 연구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코칭은 하나의 사회적 맥락이고 현상입니다. 스포츠 코칭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마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현상을 어떠한 렌즈로 살펴볼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렌즈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해석과 논의를 낳기 때문입니다. 미국판 도가니 사건으로 한국에 잘 알려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미식축구팀 코치 샌더스키의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학자는 가해자 개인 코치의 일탈 행위이며 도덕성의 문제라고 설명하는 한편 헨리 지루와 수잔 지루는 이 사건이 신자유주의, 대학 엘리트주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미국 대학 스포츠 환경 등과 같이 미국 사회 전반과 대학 스포츠 체제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관점 중에 어느 것이 옳다 혹은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저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치열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특히 사회학적 접근과 렌즈가 가진 장점에 주목합니다. 우리 삶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압축적인 개념으로 설명해서 그것을 포착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인 성찰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사회학적 접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사회학적 관점으로서의 스포츠 코칭 연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포츠 코칭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연구할 때 단순히 코칭 그 자체만이 아닌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맥락적, 환경적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더 넓게는 그 코칭이 발생하는 사회나 국가적 시스템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스포츠 분야의 연구의 양적, 질적인 측면을 모두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사회학적 코칭 연구들의 주제들을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사실 한국 내에서도 아주 유사하게 포착되는 사회적 스포츠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한국 스포츠 학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활발히 다뤄지지 않은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주제로 더욱 풍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바라고 있고요. 또 오늘 제 발표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연구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